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아침 7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그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한동훈은 퇴임 전에 최소원을 사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곧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임 법무부 장관 인선에 나섰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들어온 뉴스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위안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고등법원입니다. 첫 항소심 판결이 23일 나왔습니다. 고 김해남, 김복등 할머니 유족과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앞서서 있었던 1심은 국제법상 국가 면제에 따라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2심에서는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국가 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의 공권의 행사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서울고법 민사 33부 재판장 구혜근은 이날 일본 정부는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1인당 위자료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과거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상태에서 한국민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행위에 대해 국가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로의 견해입니다. 친일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을 떠나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했으니까 강제로 그 처녀들을 잡아가서 위안부로 만들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조사하다가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위안부를 일본이 강제로 연행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로 기자가 미쳤잖아. 저 친구 이 친일파 아니야? 그것과는 친일파냐가 아니냐는 논쟁과는 상관없이 강제로 일본군이 조선의 처녀들을 잡아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강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주장하시는 분들도 옛날에 쓴 글을 보면 이렇게 되냐면 어머니가 나를 얼마 받고 팔았어요 라고 하는 주장들을 예전에는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니까 끌려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분이 옛날에 쓴 글에 보면 어머니가 나를 얼마를 받고 팔았지요, 아니면 내가 오빠가 나를 팔았지요 라고 하는 예전의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일본군이 강제로 연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사실 확인부터 우리가 냉정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로 저거 친일파 아니야? 저 죽일러 마냐 친일파? 친일파냐 아니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객관적 사실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강제징용됐다라고 하는 그 여자분들, 위안부, 지금은 다 할머니가 되셨죠. 그분들이 옛날에 쓴 글, 옛날의 증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언을 우리가 믿어야 하느냐? 옛날의 증언을 믿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과는 달리 일본군이 직접 가정집에 들어가서 조선전들을 잡아 끌고 갔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일개 친일파냐 아니냐, 이상로가 친일파냐 아니냐 하는 논쟁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뉴스 갑니다.
이번에도 조달청 국가전산망이 먹통이 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국가기관의 전산망 장애가 23일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공입찰 사이트 나라장터가 1시간가량 먹통이 됐다.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망인 세올 22일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에 이어 일주일 사이에 세 번째 국가전산망 마비였다. 행안부는 장애가 발생한 직후 설명 자료를 내고 오늘 오전 국내에서 입찰 관련 다량의 접속이 있었고 해외 특정 IP 주소에서 집중 접속해 과부가 걸렸다. 독일에서 집중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커들은 다른 나라를 이렇게 타고 들어옵니다. 북한이 그 짓 잘하잖아요. 뭐 중국을 타고 들어온다든지 다른 제3국을 타고 들어옵니다. 독일에 있는 한 개 IP가 매크로로 돌리듯 집중적으로 접속을 시도했다. 매크로는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소스라치게 놀랄 점은 막 이렇게 국가 전산망이 날린데도 우리나라 언론은 내년 4월 10일 사전선거를 걱정하는 언론이 한 언론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가 내년 사전선거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언론은 낮잠 자고 있습니다. 국가전산망이 먹통이 되든 말건 내년 4월 10일 선거에 대해서는 낮잠 자고 있는 것이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겁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마하는 것 또는 선거대책본부장이든 어쨌든 정치권으로 나가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의 서울 고검장 법무부 출신이고 법무부 차관을 하고 있는 김태기 씨, 또 서울 고검장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장인 박성재 씨가 지금 검토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곧 그만둘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판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일으킨 문제는 본인이 해결하고 가라는 겁니다. 자, 본인이 만든 문제는 본인이 해결하고 가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최순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그냥 자기는 갚아버린다? 정치권으로 갚아버린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태도도 훌륭한 태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은 씨, 물론 일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최소은 씨가 사면을 요청하는 편지를 제게도 보내왔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은 씨의 편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면 요청서를 쓰면서라는 제목입니다. 나의 사면에 대해서 정치인들과 여당에서도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 스스로에게 내가 쓰는 것이 현재의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진보 쪽에서는 정경심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지난번에 가석방으로 결국 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조차 사면 복권에 대한 얘기는 껄끄러워하고 나서주기를 힘들어하고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이 JTBC와 연결된 중앙일보와 자서전을 게재하는 걸 보면서 적지 않게 당황했고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저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역사 속에 남아야 하니까 이제 저는 비진실세가 아닌 다음 2페이지를 읽어드립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지의 소중한 딸의 엄마로 세 손주들의 할머니로서 지켜보고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딸과 세 손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에도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날이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늘 권력자와 위정자들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또 국민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을 같이 누려왔고 향유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허울 좋은 비선 실세로 모든 것을 박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엮어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벌어지는 현실에 제가 무거운 수행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제가 사면 요청을 쓰는 이유는 모든 국정농단자들과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 복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면이 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제 사면과 복권은 해줄 수 없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최소원 씨의 3페이지 편지 3페이지를 읽어드립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 동안이나 같이 해주셨던 이경재 변호사님과 최광유 변호사님, 권영광 변호사님에게 이번 사면 요청을 함께 해주시는데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사면 요청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의와 신뢰로 지켜왔던 제 자신, 어떤 때는 딸과 세 손주들이 인생에 너무나 가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가슴이 한이 맺힐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보다는 거짓과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선동가로 이 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 탄핵시킨 것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모든 것을 저에게 제 잘못으로 폄훼하고 비난하는 것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면을 받아들여서 제가 사면 복권이 된다면 오로지 제 인생과 딸과 세 손주들이 미래의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4페이지로 갑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빛에 가려진 어두운 삶을 이제 결코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두운 긴 시간 동안 언제나 신의와 제 곁을 지켜주신 이경재 변호사님과 권영광, 최광유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변호사인들이고 어둠을 뚫고 빛의 순간을 내준 분들이기에 더욱 발전해 나가시길 바라고 싶습니다. 이번에 쓰는 마지막 대통령께 보내는 사면 요청서가 안 받아지더라도 진심으로 어려울 때 나서 주셔서 감사하고 정의로운 분들입니다. 감사한다고 11월 4일자 최소원 씨 편지를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소원 씨가 무슨 죄가 있죠? 또 죄가 있다 하더라도 정범인, 그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소원도 사면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사면해야 한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저질른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처리하고 그만두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칼럼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칼럼이 아니네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명예훼손,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는데도 한 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비방했다는 것으로 한동훈 씨가 유시민 씨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유시민 씨가. 그런데 형사만 한 게 아니라 민사도 했습니다. 한동훈이 유시민에게 민사도 했어요. 한동훈이 유시민에게는 5억 손배소송은 형사재판 2심 결과 나온 뒤에 한동훈이 뒤에 진행된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형사, 민사 다 그 유시민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동훈이. 그런데 이거는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열린민주당에서 거론 현수막인데 이 현수막의 내용 소프트웨어 제공자는 변희재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장시호 태블릿 조작 즉각 자백하라라고 하는 현수막이 지금 이 서초동 한동훈 씨 집 주변에 많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허위로 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 다 하지만 진짜 사실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니까 꼼짝 못하고 당하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과 한동훈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로 기자는 다 좋은데 정무 감각이 없어. 네, 맞아요. 저는 정무 감각이 없습니다. 다른 유튜브들 지금 한동훈이 비난하고 있지 않잖아. 근데 당신이 한동훈을 제일 앞장서서 비난해. 당신은 정무 감각이 없어. 예, 저는 정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자가 정무 감각을 가지면 그거 사이비 기자입니다. 그거 사이비 기자입니다. 저는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에게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집권할 때 작년 5월 10일 취임할 때 이제 털고 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털고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탄핵 과정에서의 제 잘못에 윤석열이가 털었어야 되는 겁니다. 탄핵 과정에서의 제 잘못, 모두가 제 부하들인 게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자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털고 갔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털고 가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탄핵은 계속해서 거짓 탄핵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추서원 아직도 8년째 횟수로 8년째 풀려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 엘리엇에 지금 1,000억이라는 돈을 물어줘야 합니다. 왜? 거짓 탄핵의 대가가 한 가녀린 여자에게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이상로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로가 정무 감각이 없다. 예, 제 정무 감각이 없는 것을 솔직히 실토합니다. 그러나 기자는 기자적 감각이 있어야지 정무적 감각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내란죄를 범한 내란범이다. 집행유예 5년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았다. 1년 반이 지났다. 근데 한동훈은 정치인으로 나가려고 한다. 나가기 전에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한 일은 자기가 해결하고 나가라. 최소한을 사면하라. 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탁해야 한다. 결재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정무 감각이 없습니다. 아주 미련한 기자입니다. 자,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조윤재 서강대 명예교수가 기고하신 칼럼입니다. 개혁과제와 새로운 국가지도층의 부상이라는 칼럼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지난 32년 우리나라의 기득권과 사적 권력은 더 강고해졌다. 국가 권력 구조와 행정 능력은 더 취약해졌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그 뿌리가 매우 깊고 서로 얽혀 있다. 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개혁을 10년에서 20년 또는 한 세대에 걸쳐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밀고 나갈 정치 세력, 국가 권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먹구구식 논쟁, 정권 쟁취를 위한 대립을 이어가는 오늘날의 정치 지형에서 벗어나 지역을 초월하고 냉철한 현실 분석과 미래 비전에 기반을 둔 정당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여기 지역을 초월한 그런 정당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양당 체제가 오늘날 같은 이런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자, 이제는 제3당, 영남도, 호남도 아닌 제3당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그 3당은 지역색이 없는 충청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곳에서 제3당이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어떤 행보를 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SBS 뉴스 그 제목입니다. 평소 대구 시민들을 깊이 존경했다라고 한동훈이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꽃다발도 전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한동훈이도 어디로 가냐?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지역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할 때 제일 먼저 쫓아가는 곳이 대구였습니다. 이제 한동훈이도 역시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남이 아닌 호남 쪽 사람들은 한동훈이를 비난할 겁니다. 한동훈이가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상관없이 저쪽 호남 사람들은 한동훈을 비난할 겁니다. 한동훈이도 역시 지역주의에 이 기반을 둔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 지역주의 세력, 양당 체제, 영남 아니면 호남, 호남 아니면 영남, 이 지긋지긋한 그 양당 체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당은 충청도나 강원도나 경기도나 서울에서 출연해야 한다. 지역적으로도 제3당의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혹시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방송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자는 김방현 기자다라고 하는 방송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김방현 기자가 기자 생활한 지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후배 기자들이 김방현 기자에게 이런 이제 패를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금값이 쌌을 때는 이렇게 얇은 그 금 플레이트, 금으로 만든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게 노란색이라 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김방현 기자가 쓴 기사를 이렇게 크게 카피를 해서 패를 만들어줬습니다. 후배 기자들이. 제목은 베일에 쌓인 투개표 시스템이라고 하는 김방현 기자가, 선배 기자가 쓴 기사를 이렇게 틀 속에 만들어서 줬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뭐냐면 중앙일보 기자들도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김방현 기자 선배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일보 기자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다 안다는 겁니다. 다만 기사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중앙일보 사주가 쓰지 말라고 그래서 못 쓴다는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아마 조선일보 기자들도 다 알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다 학교 나온 사람이면요, 초등학교는 다 졸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주 때문에 기사를 못 쓰는 겁니다. 동아일보 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일보 사주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독립 언론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조중동에서 기자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만 존재할 뿐입니다. 예. 다음 뉴스 갑니다. KBS에 지금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큐멘터리 있죠? 지금 길거리 곳곳에 더 카르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서 시청하십시오라고 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KBS에 이런 청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봐야 할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왜 더 카르텔의 방영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청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청원이 지금 2차 청원이라고 그래요. 1차 청원이 있었는데 KBS에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청원에 대한 KBS의 답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청원 16,415호 온 국민이 봐야 할 충격 다큐멘터리 왜 더 카르텔 방영 요청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편성 여부를 심사숙고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답변이 기준 100여일이 남은 가운데 4.15 총선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는 내용의 해당 다큐멘터리는 불투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중파 방영 시 우리나라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이 혼란을 가중할 수 있고 해석에 따라 4월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강안해
시청자 여러분의 청원을 수용하기가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라고 하는 KBS 측의 답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답변이 기준 총선이 100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면 그것이 공직법으로 방해되면 우리나라 선거제도 자체에 곤란해 줄 수 있다. 아니요.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선거제도를 고쳐야죠.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KBS 공영방송입니다. 또 이게 방송 어떤 특정 정당이 유리할 수도 있다. 아니죠. 특정 정당이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이 다큐멘터리입니다. KBS 사장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제가 KBS 사장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방송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KBS가 문재인 방송, 윤석열 방송이 아니고 KBS가 공영방송이 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공영방송을 할 수 없다면 공영방송을 폐지하자는 겁니다. KBS 문 닫으라는 겁니다. 어제 그 법무부 앞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아라, 수사하라라고 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보랏빛 TV인가요? 보랏빛 TV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잠깐만 인용하겠습니다. 네, 드보랏빛 TV네요. 드보랏빛 TV에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법무부 시위에는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인 한성준 씨가 나왔습니다. 잠깐만 여러분께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정상적이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법원 개천에서 조작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전투표는 통합 전산망을 멋대로 선거인명부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이때까지 선거 관리했다는 자체가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후진국이 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득 4만 불에 가까워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행정체제는 아프리카보다 못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국정원에서 해킹 가능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 사건 앞에서 대통령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국정원에 공표가 있고 나서 즉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해서 저희 대통령 선거까지 무효가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이것을 완성할 수가 없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바로 국회에다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그 다음 국회에다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경찰총장을 부르고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빨리 해내서 부정선거 사범을 일벌백계라 단시간 내에 다 찾아내고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협조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자고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게 공정보도 협조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사셔야 하는데 지금 한 달 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면도 대통령은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려드립니다. 대통령은 아무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자, 좀 다른 뉴스입니다. 좀 경제 관련 뉴스인데요. 세금과 관련된 겁니다.
영국은 사상 최대로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사상 최대로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야당은 반대로 갑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OECD 최고 수준인데 법인세를 더 높이자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로 미국, 독일 등 주요국보다 높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부자 감세 프리미엄을 앞세운 거야의 반대의 측면에 세제 개편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다. 미국은 21%, 독일은 15.8%, 일본은 23.2%, 스웨덴은 20.6%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평균 22%를 웃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법인세의 인하, 대폭적인 인하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다음엔 교육과 관계되는 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예. 오늘 아침에 배달된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산불인가? 기호 입학제 공론화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칼럼은 길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설명하면 이제 정원의 1% 정도는 기호 입학제, 기호 입학제라는 것은 학교의 재정에 기여를 하는 사람 자녀를 입학시켜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또 하나, 저는 대학이 돈을 받고 입학을 시키던, 시험을 치고 입학을 시키던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대학은 초이스가 많아요. 선택 기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국립대학은 우리는 기여 입학제 안 해. 그건 국가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사립대학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사립대학이 기여 입학제를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받아서 사립학교의 재정을 튼튼히 해서 장학금도 주고 실험 실습 자재도 사고 훌륭한 교수도 채용하겠다. 그걸 왜 막느냐고요. 그러나 국립대학은 저도 반대합니다. 국립대학에서 기여 입학제라는 건 반대예요. 그러나 사립대학의 기여 입학제는 국가가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또 다른 교육 관련 뉴스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김성탁 논설위원이 쓰신 칼럼인데요. 변별력은 높지만 사교육 잡기 역부족인 올 수능입니다. 올해 수능이라는 겁니다. 올해 수능을 치는 학생들이 이제 수능은 쉬울 거로 생각했어요. 왜? 킬러문항 대통령이 없애라고 그랬으니까 웬걸? 킬러문항은 없었지만 더 어려워진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잡한 함수가 작동하는 수능을 놓고 정부가 킬러문항 배제처럼 1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관련자들이 문책 당하는 것을 보고 킬러문항 배제만 신경 쓰고 정작 사교육 절감이라는 목표는 흐릿해졌던 것이다. 교육당국은 수능의 기능과 과목 간 유불리 해소 방안 등 근본적 고민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수능 카르텔 이런 거 얘기할 때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그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국민들의 사교육비 절감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항상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25%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자요. 나머지는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이 필요 없는 학생은 그냥 대학으로 보내자는 겁니다. 제가 대학 교수 생활을 해서 알아요. 우리나라 대학 중에 여러 과목 중에는 굳이 고등학교를 안 나와도 되는 과목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대학의 수학이 필요한 거는 고등학교에서 못 배우면 어떡하냐. 정작 필요한 거는 대학의 교양 과목을 운영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 안 생겨요. 대학의 교양 영어, 교양 수학, 교양 국사 다 할 수 있어요. 그 교양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여러 명이에요. 내가 나에게 맞는 교양 과목 교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나라 학생 중에, 고등학교 학생 중에 반수 가까이가 그냥 직접 대학으로 갈 겁니다. 그럼 사교육비 엄청나게 절감되겠죠. 그럼 그런 고등학교를 안 나오고 대학으로 하는 학생은 대학 4년이나 대학 6년이나 대학 7년 다니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 제가 내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뭐냐면 모든 학생들은 다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 이겁니다. 부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새치기를 하지 마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왜 모든 학생들이 다 부산으로 가야 하죠? 왜 모든 학생들이 다 KTX를 타야 하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갈 사람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광주로 갈 사람도 있고 자전거로 타고 갈 학생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국가가 모든 학생들은 다 공항 없이까지 전부 서울역에 모여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상로 기자, 이제 제가 머리가 나쁜 거 인정합니다. 뭐 욕하는 사람 많으니까. 머리가 나쁘고 정모감가 없는 거 다 인정하지만 제 이야기를 한 번은 귀를 담아 주셨으면, 귀 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학교 가보셔라. 고등학교에 25%만 수업하고 나머지는 잔다. 거짓말은 아니다. 그 필요 없, 우리나라 대학에는 고등학교도 필요 없는 과목들이 많다. 그냥 중학교만 나와서 고등학교로 가게 만들어주면 된다. 필요한 과목은 교양 과목을 이수하게만 된다. 그리고 대학 4년, 그 학생들은 6년이나 7년 다니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제가 낸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물론 머리가 나쁜 이상로 기자가 낸 아이디어니까 뭐 훌륭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머리 나쁜 사람이 가끔은 올바른 소리를 합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